부모님이 모든 유산을 여동생에게만 남겼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순간 나는 그들의 공과금을 더 이상 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달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딸아, 관리비 고지서가 왔어. 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로 대답했다. 계속 듣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청취 되세요. 서현은 평소처럼 부엌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뜬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부모님 집에 공과금을 내는 건 그녀가 매달 해오던 일상이었다. 수년 동안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그녀 없이는 오미자와 병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듯 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가끔은 자신이 마치 짐수레를 끄는 말처럼 온 가족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여동생, 수진. 지금쯤이면 아마 파티에 입고 갈 옷을 고르거나 친구들과 가십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지. 수진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걱정 없고 즐거움만 가득한 세계. 고지서는 알아서 해결되고 문제는 마법처럼 사라지는 그런 세계. 서현은 그녀를 질투하지 않았다. 아니, 그냥 가끔은 감사라는 감정 하나쯤은 받고 싶었다. 엄마 오미자는 자주 말했다. 수진이는 자유가 필요해. 걔는 예술적인 아이잖니. 넌 우리 실용적인 서현이. 넌 항상 방법을 찾아내잖아. 서현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냈다.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부모님을 도왔다. 수진은 예술을 한다며 한 달은 사진 수업, 다음 달은 춤 강습. 물론 그런 비용은 대부분 서현이 채우는 가족 예산에서 나갔다. 그날도 하루의 업무와 집안일을 마치고 서현은 부모님 댁에 들르기로 했다. 그들이 좋아하는 프라하 케이크와 좋은 와인 한 병을 샀다. 그냥 그들과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자원 제공자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재를 느끼고 싶었다. 집에 들어서자 오미자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병권은 늘 그렇듯 TV 앞 안락의자에 앉아 스포츠 채널에 빠져 있었다. 서현아, 어서 와라. 오미자가 반가이 맞이했다. 오늘 늦었네. 병권도 TV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일이 있었어요, 아빠. 서현은 그렇게 대답했다. 저녁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케이크와 차를 마시며 뉴스를 이야기하고 병권은 정치인을 욕하고 오미자는 이웃의 소문을 전했다. 수지는 역시나 없었다. 뭐 바쁘겠지. 서현은 약간의 서운함과 함께 생각했다. 식사 후 서현은 엄마에게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오미자는 고맙다며 함께 다용도실 정리를 시작했다. 서현은 그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 방은 늘 먼지투성이에 좁았다. 하지만 오미자는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는 걸 꺼렸다. 바로 그곳 바랜 사진들과 오래된 편지, 추억의 물건들 사이에서 서현은 그것을 발견했다. 유언장이라고 적힌 작은 봉투. 호기심이 그녀를 지배했다. 남의 편지를 읽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봉투는 마치 손짓하듯 그녀를 끌어당겼다. 숨겨진 진실을 밝혀주겠노라고. 주위를 둘러보니 오미자는 옆에 없었다. 서현은 재빨리 봉투를 열고 문서를 펼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읽기 시작했고 줄줄이 이어지는 문장들에 눈이 커졌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오미자와 병권의 모든 재산, 아파트, 은행 계좌, 별장, 이 단독으로 수진에게 상속된다고.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분노, 배신감, 실망이 밀려 올라왔다.
이럴 수가. 어떻게 그들이 항상 곁에 있어주고 언제나 도움을 주고 가족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먼저 챙긴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다니. 서연은 유언장을 다시 접어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주머니에 숨겼다. 오미자가 다시 방에 들어왔다. 거기서 뭐 찾았니? 서연아. 그녀는 상자 속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별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옛날 사진들이에요. 서연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대답했다. 그날 저녁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웃음을 지으려 애썼고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내면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배신당했고 속았고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서연은 가장 친한 친구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빈아, 얘기 좀 해야 해.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야, 서연아? 부모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부모님은 괜찮아. 문제는 나야. 나한테 너무 심각한 일이 생겼어. 그냥 들어줘. 수빈은 30분 만에 도착했다. 서연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한마디도 숨기지 않고 수빈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며 들었다. 서연아. 수빈은 말끝을 흐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 정말 끔찍하다. 나도 알아. 서연이 대답했다. 난 그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건 부모님이 실수한 거야, 서연아. 하지만 네가 이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너도 네 인생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맞아. 그래서 결심했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더는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래, 잘했어. 서연아. 수빈은 진심으로 그녀를 지지했다. 고마워, 수빈아. 넌 항상 내 편이야. 그게 친구지. 서연은 알았다. 이제 그녀 앞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 첫걸음은 부모님의 공과금을 내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 몇 주 동안 오미자와 병권의 집은 평온해 보였다. 삶은 여전히 흐르는 듯했고 고지서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약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이 사라졌다는 것을. 오미자는 처음에는 서연의 부재를 단순한 바쁨 탓으로 돌렸다. 아마 일이 많겠지. 그녀는 병권에게 말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병권은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별일 아니야. 또 올 거야. 언젠가 들어올 테지. 하지만 날이 가고 주말이 지나도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 한 통도 없었다. 오미자는 점점 걱정이 커졌다. 여러 번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서연의 절친인 수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수빈아, 안녕. 나 서연이 엄마야. 잘 지내니? 오미자는 최대한 상냥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미자 여사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댁은요? 수빈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그게 말이지. 서연이가 요즘 너무 조용해서 말이야. 연락도 없고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됐어. 혹시 최근에 만난 적 있어? 수빈은 잠시 침묵했다.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만났어요. 물론이죠. 요즘 서연이가 좀 바쁘거든요. 왜요? 우리가 뭔가 서연이를 서운하게 했을까?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건 직접 서연이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사님.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미자는 그 대답에 점점 짜증이 났다.
무슨 힌트라도 줘봐. 난 걔 엄마야. 최소한 그럴 자격은 있잖니. 지금 서연이는 공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주세요. 그녀가 준비되면 스스로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만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뚝. 수빈은 전화를 끊었고 오미자는 당혹스러움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병권에게 대화를 전했다. 그는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고 얼굴을 찡그렸다. 친구 참 건방지네. 시간과 공간이라니 뭔 헛소리야.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다. 병권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축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우편함에 고지서가 도착했다. 오미자는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꺼내어 식탁에 올려두었다. 언제나처럼 서연이 와서 정리해 줄 줄 알았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스쳤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이걸 처리해야 한다는 걸. 오미자는 고지서를 펼쳐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에 빠졌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대는 무뚝뚝하게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그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결국 절망 속에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병권씨,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떡하지? 병권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지서를 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봤지만 서연이 매달 어떻게 처리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늘 그녀가 알아서 해주길 바랐고 실제로 그래왔다. 알아서 해보자고. 그는 중얼거렸다. 스스로도 확신은 없었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 공과금을 처리하려 애썼고 마침내 모두 낼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서연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서연은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 자체를 지탱하는 존재였다. 오미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딸이 전화를 받았다. 딸아, 무슨 일이니?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오고 그러니? 오미자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낯선 듯한 서연의 목소리였다. 왜 그러시죠? 수진 있잖아요. 그 애가 상속자니까 이젠 그 애가 부모님을 돌보면 되잖아요. 오미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 말 속에는 너무도 깊은 원망과 씁쓸함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딸의 목소리에서 그토록 차가운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서연아, 우리는 너희 부모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내가 평생을 희생했는데 결국 모든 걸 수진에게 넘긴 이유가 뭐예요? 우린 그냥 그 애한테도 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오미자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럼 난요? 내 인생은요? 당연히 부모님과 수진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삶이어야만 했어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단지 그냥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서연은 딱 잘라 말했다. 이제부터는 부모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돈도 약도 도움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뚝. 전화는 끊겼고 오미자는 눈물에 잠긴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병권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맡긴 선택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시간이 흘렀다.
서현은 부모님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일에 몰두했고 새로 시작한 도에 수업에 집중했다. 물레 위의 흙은 그녀의 마음을 비워주는 도구가 되었다. 화와 서운함,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심스러운 희망. 그녀는 그런 감정들을 손끝에 실어 꽃병과 찻잔, 작은 인형으로 빚어냈다. 반면 오미자와 병권의 집은 점점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다. 재정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었다. 병권의 고혈압 약이 떨어지면서 건강 문제가 불거졌다. 오미자는 약을 사려고 약국에 갔지만 처방전은 이미 만료되었고 병원을 가기 위한 비용조차 부족했다. 수진이한테 전화해보자. 오미자는 거의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바빴다. 이번엔 친구들과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부모님의 전화는 그녀에게 귀찮은 방해일 뿐이었다. 엄마, 또 뭐야? 수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미자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약이 없고 돈도 없으며 병권의 상태가 나빠졌다고. 수진아, 지금 정말 힘들어. 조금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회사에서도 너무 바쁘고. 나는 서현이 아니잖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스스로 좀 해결해봐.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오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병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두려움과 실망이 비쳤다. 어떻게 해야 하지? 오미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병권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그리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수진도 전화를 끊고 나서 찜찜함을 느꼈다. 부모님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은 파티 사진이나 올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잠시 고민하던 수진은 결국 서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현아, 안녕. 지금 부모님이 좀 힘들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서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수진아, 네가 왜 전화했는지 알잖아. 내가 왜 그만뒀는지도 알고 있고 이제 그 책임은 네 몫이야. 너한테 다 넘겼잖아. 부모님도, 유산도. 수진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서현이 말을 끊었다. 이런 쓸데없는 전화하지 마. 난 할 일이 많아. 뚝. 수진은 소파에 핸드폰을 던졌다. 진짜 뭐야? 저 여자. 그녀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자기 부모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수진은 속이 뒤틀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서현은 분명히 자신을 질투하는 거라고. 자신의 외모, 성공, 자유로운 삶을, 그 외엔 이런 차가움과 무정함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믿었다. 부모님은 몇 번이고 서현과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리를 두었다. 오미자는 전화를 걸 때마다 애써 다정하게 말을 걸었지만 서현은 피곤하다며 바쁘다며 회피했다. 긴 설명은 하고 싶지 않았다. 감정이 폭발할까 두려웠다. 그녀는 아직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서 소화해내고 있는 중이었다. 서현아, 왜 이렇게 남처럼 굴어? 우린 네 부모야. 제발 우리를 이해해줘. 오미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엄마? 서현은 말투조차 무감정하게 들렸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이용해놓고 이제 내가 불편하니까 갑자기 딸이라고 부르세요? 병권도 딸과 얘기하려 했지만 더 어색하고 더 서툴렀다. 그는 전화를 걸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서현이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서현도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화는 끊겼다. 그들은 점점 더 절실하게 서현의 신뢰를 되찾는 법을 고민했다. 오미자와 병권은 밤마다 긴 대화를 나누었다. 수십 년을 돌이켜보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되새겼다. 우리는 눈이 멀었던 거야. 오미자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어. 서현이는 언제나 옆에 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었고, 그 아이도 사람인데 감정도 있고 고통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병권은 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수지는 점점 부모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제 그 책임이 자신의 어깨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고지서 정리도 약 구입도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왜 하필 나야? 수지는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왜 내가 다 떠안아야 해? 서연 언니가 돈도 더 많고 잘 벌잖아. 그 언니가 하면 되지.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하지만 친구는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언니가 지금까지 너희 모두를 대신해서 다 해줬던 거 기억 안 나? 이제 와서 불만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냐? 수지는 전화를 끊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친구도 언니도 세상 모두가 자신을 몰라준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결국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서현은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도예 수업을 계속하며 그녀는 감정을 조금씩 다독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흙 조각들 속엔 슬픔도 분노도 위안도 함께 담겨 있었다. 수빈은 늘 그녀의 곁에 있었다. 서현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너 점점 더 강해졌어. 수빈은 어느 날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아직 마음속엔 미련이 남아. 그들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것 같아. 서현은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래도 용서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이야. 수빈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은 결국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했다. 오미자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서현아, 우리 다 고쳤어. 이제는 모든 유산이 반반이야. 너랑 수진이랑 똑같이. 서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받았고 나는 모든 걸 했지만 항상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극복하려면.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부모님의 진심 어린 후회, 그들의 노력, 그리고 그들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있지? 어느 날 저녁 서현이 도에 수업 중일 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두려움이 가득 묻어 있었다. 서현아, 아빠가 많이 안 좋아. 응급수술이 필요하대. 근데 돈이 없어. 서현은 손에 들고 있던 진흙 조각을 멈추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병권은 오랫동안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란 것도.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서현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수지는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병권이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는 것. 하지만 비용은 어마어마했고 그들에게 그런 돈은 없었다. 엄마는 완전히 멘붕이야. 나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방법이 없어. 제발, 서현아, 도와줘. 서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두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하나는 깊은 상처와 원망, 또 하나는 사랑이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이다. 그녀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병권은 그녀의 아버지였다.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는 그래도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시간 좀 줘. 생각해볼게. 서현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의 부탁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병권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국 사랑이 이겼다. 다음 날 아침 서현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도와줄게. 하지만 기억해. 이건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를 부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수진은 안도와 감사를 동시에 느꼈다. 정말 고마워, 언니. 고마워. 서현은 곧바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모두가 조금씩 손을 보탰다. 그렇게 모인 돈은 병권의 수술비를 마련하기에 충분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병권은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감사의 기운이 감돌았다. 오미자와 수진은 병권 곁을 지키며 그가 눈을 뜨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오랜만에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서현이 병실을 찾았다. 오미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일어섰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 서현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병권이는. 오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의 도움 절대 잊지 않을게. 서현은 천천히 말했다. 고맙다는 말 의미 있어요. 하지만 난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지갑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오미자와 병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야 서현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린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서현아. 오미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원한 건 네가 우리가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도.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온 말,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진심 어린 인정, 용서를 구하는 말, 그리고 이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지지하고 공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치유는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며칠 뒤 서현은 다시 도의 작업실로 향했다. 물레 앞에 앉은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단단해져 있었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듯 흙은 그녀의 손에서 조용히 살아났다. 찻잔을 만들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누구의 기대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그녀는 부모님을 용서하려 했다.
모든 것을 쉽게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변화를,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수진도 서서히 변해갔다. 처음엔 억지로 했던 책임도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담아 하게 되었다. 고지서를 스스로 정리하고 병원 예약도 직접 챙기며 그녀도 처음으로 딸이라는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진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혹시 이번 주말에 같이 부모님 집에 가지 않을래?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가자. 그 주말 네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함께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서로의 눈빛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와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오미자는 조심스레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다시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엄마, 아빠.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처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가벼운,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의 안에 남아있던 응어리들은 이제 흙처럼 손끝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서연은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라는 사람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